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선 이 시황은 목요일이 있었던 시황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에 스크립트를 멤버십 대상 게시판에 다 업로드 했는데 제가 건강 이상의 이유로 영상을 최근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좀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하루 지난 시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일에 간만에 폭등을 했죠. 또 해외 시장도 영국이 2%가 넘게 오르는 등 폭등을 했는데요. 내일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를 앞두고 아주 그냥 제대로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증시 상승에 대해서 추세 시작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옵션 만기 해설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수가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더해 기관이 시초가부터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전혀 빠지지 않고 조금씩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이번 9월물 옵션 시장은 굉장히 징그러운 변동성 매도장이었죠. 선물 지수만 놓고 봐도 330에서 340이라는 아주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인 것이나 다름없고, 그마저도 중반 이후에는 340 잠깐 넘기다가 다시 그냥 335를 중심으로 한동안 횡보를 했어요. 갭상승 나오면 눌리고 갭다운 나오면 반등을 한 등 대부분 비추세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변동성 지수가 12포인트까지 내려간 등 옵션 매수자들은 매일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9월물 옵션 시장에서 개인들은 만기에 다가갈수록 콜옵션 340에 대한 무슨 거의 집착 같은 강한 매수 의지를 보였죠. 그래서 콜 340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마켓 메이커들이 고민이었다고 봐요. 특히 이번 물은 쿼드러플 동시 만기인지라 단순히 옵션이 델타 헤지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현물 바스켓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월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2차전지 급등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지를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2차전지 주식이 상승을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개별 종목을 매수해서 따라간 게 아니죠. 선물 매수로 가격만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2차전지 주식이 올랐다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선물 포지션은 어쨌든 청산해야죠. 선물 매수 포지션 청산하는 대신에 2차전지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 동시 만기는 복잡했던 월물이지만 그래도 현물 관점에서 본다면 수급이 상승 방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3,400억을 매도를 했죠. 상당수를 마감 동시효과의 비차익 매도로 던졌는데, 그런데 그동안의 바스켓 내에서 비중 조절을 제대로 못했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 SK도메이션 이런 것들 원래 그동안에는 2차전지 날아갈 때 같이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물 매수를 하고 이들 종목은 안 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주가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 매수 청산하고 이런 종목들 다 담은 거죠. 이게 다 9월물 동시만기 때문에 일어난 매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관련 주식들이 무슨 2차전지 다시 매수세가 돌아왔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기술적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400억 매도했는데 어떻게 증시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까? 이런 의문 들 수 있죠. 자,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을 무려 1조 7,500억이나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는 선물 매수를 무려 7,000계약이나 줄였죠. 그런데도 콜옵션 간말을 살려버린 바람에 금융투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장중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대량으로 유입되게 했고, 이것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밀지 않고서도 나이스하게 삼성전자를 3,400억을 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9월물 선물이 결제 완료되고 12월물로 롤오버된 미결제 약정은 23만 9천 계약 정도인데, 롤오버의 선물 스프레드가 1.65포인트로 사흘 내내 대충 이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된 거죠. 그래서 12월물의 방향성은 여전히 위아래 다 열려있는 가벼운 상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2월물 선물 베이시스는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 대비 0.6포인트 이상 눌려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물 매수가 또 1조 정도 들어온다. 그리고 미결제약 정도 증가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10월이 옵션 만기 지수는 350에서 360까지도 열려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옵션 시장도 간단히 살펴보면 수요일에 지수가 자꾸 눌리는데도 불구하고 10월물 옵션 시장은 콜 클래스의 옵션 신규 발행보다는 풋 클래스에서 행사가별로 아주 고르게 분포돼서 신규 발행이 많았죠.
즉 목요일이 지수 상승을 예측하고 차올물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베팅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오늘이 지수 상승으로 차올물 콜옵션은 생각보다 덜 올랐죠. 그리고 풋옵션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V코스피 지수는 볼게요. 이거는 꼭 봐야 돼요. 그 한국에서 코스피 하신 그 현물 하신 분들 요 V코스피 지수는 꼭 좀 참고해보세요. 이게 12포인트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7월에 저점, 지금 이거는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금요일날 장 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스크립트 쓴 거는 목요일날 마감 후에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까지밖에 밀린 건데, 신저가예요, 신저가. 예, 그래서 연중 신저가 정도가 아니라 한 5년으로 때려볼게요. 근데 5년으로 때려봐도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2011년도에 기록한 저점이 12.87인데 지금 11.73이군요. 그냥 우리는 코로나 다 끝난 거예요, 한국은. 자, 다시 돌아와서 V코스피 지수가 지금 저점을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물 콜옵션은 변동성을 죽였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지수가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 차월물 콜옵션이 그동안에 저평가였는데 이게 저평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더 이상 죽지 않는데 지수는 계속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참, 옵션 만기일 당일에 콜옵션 337, 340 모두 장중에 6, 7달을 나는 그런 장중 대폭등이 있었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었던 거는 사실 콜 342 이상이에요. 콜 340도 물려 있었긴 하지만 이게 장중에 아무리 여러 답을 나고 마감 동시효과에 코스피 200 지수가 추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평균 발행 단가는 크게 넘기지 않았죠.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콜옵션 매도 와장창 때렸다 하지만 풋옵션은 매도를 통해서 충분히 델타 해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만 입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콜 340에 대한 환매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개장하고 나서 풋옵션 매도 기관들이 너무 때린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한 아래는 아니구나. 이런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정리해보면 우리 증시는 쿼드러플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지수가 폭등을 했지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현물 매수를 당긴 게 아니고요. 콜옵션 감마 스퀴즈를 위해서 콜옵션 대량 매수 후 선물 매수로 지수를 당겼다. 그러나 기관들은 생각보다 피해를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340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미 풋옵션을 너무 많이 매도를 해서 상방 해지를 다 어느 정도 했다. 아쉽게도 개인이 몰려있던 340 이상은 본전 아니면 손실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갑니다. 유럽은 오늘 ECB가 있었죠. 금리는 25bp 인상을 했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을 다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반이 있긴 했지만 그냥 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은 그래서 금리 인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 발표됐을 때. 그런데 통화시장은 달랐어요. 유로화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쳐맞았습니다. 유로화는 9월 한 달 내내 1.0720이라는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하고 있었죠. 근데 다음 주가 유로화 선물 만기예요. ECB 성명서 발표와 함께 유로화는 하락을 시작했죠. 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는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로 미국 소매 판매가 너무 잘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라가르드 기자회견 때는 나름 금리 인상 더 남았다. 너희들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런 뉘앙스를 비치면서도 일시적으로 유로화가 반등했는데 기자회견 끝나니까 또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1.06선으로 레벨 다운했습니다. 즉 다음 주의 통화선물 만기를 앞두고 유로화 롱 포지션들 그동안 쌓여있던 게 항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비달러 바스켓 전체가 내린 게 아니에요. 유로화만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반면 상품 통화인 오지달러는 비달러 바스켓이 등락을 거듭할 때 함께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플러스권을 유지했어요. 통화시장도 다음 주의 FOMC를 기점으로 달러와의 고공행진이 저는 정점에 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마법이 선반영을 시작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번 ECB 스탠스는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나도 몰라 이거예요. 자, ECB 입장을 보면 여기서 계속 호키시한 모습을 보였다가 안 그래도 폭망인 경제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죠. 또 너비시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인플레이션 라운드 2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게 라가르드 기자회견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유로존 채권시장 어제 단기물은 아예 변화가 없었고 장기물만 잠깐 올랐다가 도루묵되는 등 굉장히 조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통화시장만 오버액션을 한 것이죠. 라가르드가 뭐라고 하든 ECB는 금리 인상 끝났다 라고 해서 유로화를 때린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주가 유로화 선물 만기죠. 그래서 누군가의 항복이 필요했던 터에
또 하나는 주식시장도 ECB 이벤트를 기점으로 강력한 롱감마 숏 커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즉 통화시장과 주식시장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채권시장은 뭐 그냥 너네들 움직이지 마. 둘만 마법이 선반영을 한 거죠. 자, 통화시장이야 뭐 선물 만기 앞두고 손절을 유도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이해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글로벌 증시 특징이 변동성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특히 우리 계속 빠지고 있고, 자, 유럽은 여기 V스탁스라고 해서 V2X, 그 유로스탁스 지수의 변동성 지수인데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그 지수는 점점 못 올라가는데 변동성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콜옵션 저평가 현상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에 지수를 아주 조금만 당겨도 콜감마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이 이제 옵션 만기주란 말이에요. 콜감마를 살리면서 차월물 콜옵션도 지금 저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묻지마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증시도 20일 전날은 물론이고 목요일에는 나스닥이 올라서 갭상승한 것을 개장 후에 원래 땡겨야 되는데 그냥 또 스트레이트 하락을 시키면서 또 콜옵션 누른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장이 눌리는데도 변동성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2 이벤트가 해소된다면 시장은 살벌한 폭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22 성명서나 라가르디 기자회견에서 통화시장만 눌렸을 뿐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은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했죠. 오히려 이벤트 해소에 따른 주가지수는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세션 개장하고 나스닥만 매도가 나왔을 뿐 그동안에 눌렸던 S&P 러셀 강하게 튀니까 유럽 시장 참여자들도 자, 상승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는 콜옵션 스퀴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럽 시장의 상승이 하루짜리가 아닌 추세 상승이 출발지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미국 개장하자마자 12월물로 미니탁스 선물을 매수했어요. 그 미국 본장 개장 후 유럽 증시는 꾸준히 상승해서 스탁스 지수 4,300포인트를 해서 거의 2%가 올랐거든요. 자, 어제의 상승으로 유럽 증시 콜옵션들은 3배에서 6배까지 대폭등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유럽 증시가 약했던 또 다른 이유가 중국 모멘텀 상실이죠. 자, 근데 금요일에 중국 지표 잘 나오게 된다면 유럽 증시는 콜감마 스퀴즈를 또 한 번 주면서 폭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그러한 이해관계, 그러니까 뭐 선물 옵션 만기라든지 또 선물 만기, 옵션 만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나 유로존 채권 모두 조용한 하루였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텍사스 기름마저 $90 넘기면서 아주 급등이 나왔죠.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도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유로화의 약세는 유로화가 약세가 나오니까 구리는 유럽 세션에서의 상승폭을 상당수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금요일에 중국 지표 잘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유가에만 집중되었던 상품 시장의 상승세를 저는 구리도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음 주에 FOMC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9월이 FOMC 이후에 11월까지 시장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 중국 시장 급반등하고 또 상품 시장 급등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비달러가 확 살아나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아요. 자, 더 자세한 이야기는 주말 시황으로 넘기고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세션에서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ARM 홀딩스의 상장 이슈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러셀이 살아날 것인가 이거였는데, 자, 우선 ARM 홀딩스의 공모 가격이 $51 나왔죠. 이것도 뭐 P 레이시오 멀티플을 뭐 세 자릿수를 준 거라 야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근데 웬걸 $55에 출발한 주가는 장 초반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점심 무렵 조정을 받다가 장 마감 30분 남겨놓고 이 패시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간에서는 $67까지 상승했습니다. 뭐 30% 상승이 나왔는데, 야, 시장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현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 ARM이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모바일 시장 성장세에 어느 정도 한계 왔다고 보고, 또 중저가 칩셋은 세컨티어 회사들, 뭐 중국 회사들이란지 이런 애들이 MS 마켓 쉐어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또 애플은 자체 칩들 뭐 그 A16, 뭐 A17 이런 것들 말고도 M1 칩, M2 칩 이런 걸 만들면서 최신 컴퓨팅 트렌드인 AI 관련된 솔루션은 이 ARM이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죠. 근데 오늘 ARM이 흥행으로 야 시장은 진짜 돈이 많구나 이런 걸 보여줬어요. 물론 저는 약간 전략적으로 일부만 상장시켜서 이 소프트뱅크 그룹이 자기 평가 자산을 좀 높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뭐 여하튼 시장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러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러셀은 지난 8월에 기록한 저점권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시장이 이 자칫하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고금리 기조를 중소업체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데 그런데 유로존 증시가 빠르게 안정 찾아가니까 러셀도 개장 초에 아주 강력한 상승 전환을 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반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러셀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내려와서 지금 8월 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러셀이 망가지면 진짜 이건 뭔가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번 주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에는 나스닥이 그 매니피션트 7 종목들로 시장을 방어하고 있었지 러셀은 뭐 그냥 계속 흘러내리는 걸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러셀이 펀더멘털 맛이 가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 마찬가지로 유로도 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물 옵션 만기 앞두고 유로존 급등하니까 나스닥 롱, 러셀 숏 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언와인딩을 결정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미국 본장 초반에 보면 나스닥이 이유 없이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스닥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러셀은 매우 강했습니다. 러셀만 아니라 오늘 올드 이코노미도 굉장히 강했어요. 뭐 디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술 주식은 당연하고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강한 추세 전환이 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굴뚝 종목들이라든지 중소형주들에 다만 이 나스닥이 계속 강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ARM이 상장되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나스닥은 다우나 S&P 러셀에 비해서 평소 이 베타를 고려하면 한 40%는 상대 강도가 약했다고 봐요. 전체 시장이 강세라고 하면 나스닥이 따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9월에 그 MOM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저는 올드 이코노미나 아니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당분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해요. 변동성도 놀라운 하락을 보여줬죠. 어제 뭐 이거 유럽 변동성 뭐 15포인트 깬 거는 뭐 당연하고 미국도 볼게요. 요게 나스닥 변동성이거든요. 나스닥 변동성도 연중 저가 갱신 중이에요. 요 꼬랑지 나온 거는 이건 아닙니다. 이거 롱틱이라고 그러고 계속 변동성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변동성 이거 하루짜리 변동성은 11.93인데 9일짜리 11.80 그리고 28일 변동성은 12.78 네. 연중 저가 갱신해버렸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변동성이 내려왔죠.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변동성 너무 싸다. 품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요. 근데 제가 수십 차례 얘기했지만 주가가 하락해야 변동성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콜옵션 저평가가 옵션 만기로 전후로 해소된다? 그러면 주가는 오히려 폭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오를 수 있어요. 미국도 유럽도 어쩌면 중화권 증시도 올드 이코노미가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또 변동성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버릴 수 있어요. 특히 한동안 시장을 눌러놨던 것에 주목해야 된다 보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닥스 선물이랑 러셀을 매수한 겁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냐에 대해서 특히 추세 반전이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우리 시장은 10월물 옵션에서 콜옵션 저평가 현상이 아주 심하죠. 옵션 만기일에 지수를 당겨놨다라고 하지만 상승폭에 비하면 10월물이 콜옵션 저평가 현상은 여전한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도 지금 아주 가벼운 상태입니다. 선물 베이시스 저평가 회복과 콜옵션 저평가 회복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저는 지수가 순식간에 350선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거는 펀더멘탈과 관계없는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베팅은 따로 안 할 거예요. 근데 선물 매도 해치 지금 풀어놨죠. 모두 없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12월물 선물 새로 거래됐으니 신규 선물 매도 해치할 거냐? 저는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또 콜옵션 매도 또한 지금 굉장히 저평가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콜 매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신규 매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10월물은 옵션 시장이 변동성 고려하면 이건 양매수에도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잔존이 물론 4주 옵션이지만 9월물에 박스 횡보한 것을 고려한다면 저는 네이키드 콜옵션 매수도 괜찮을 것 같고 더 안전하게 가는 거는 양매수도 괜찮다고 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러셀이랑 미니닥스를 매수하면서 해지로 나스닥 매도를 유럽 마감 이후에 추가했는데 오지달러롱 계속 보유 중이고요. 금요일에 아시아 세션 개장과 함께 항생지수 매수 그리고 구리 매수를 추가할 생각이에요. 제가 아시아 세션에서는 웬만하면 해외 선물 매매를 하지 않지만 중화권 증시가 추세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금요일에 중국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어느 정도는 첫 맞을 각오를 하고 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오지달러 매수 추가는 현재 포지션이 지나치게 롱 바이어스가 있어서 조금 참을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